안녕하세요. 국민대학교의 정국민입니다. 오늘 불러주셔서 영광입니다. 제가 이제 지금 이번 주에 월화수 오늘까지 해가 현대자동차 쪽에 차량용 인공지능 교육을 하루 6시간 하고 있는데요. 그래가지고 어제하고 그저께 교육하느라 목소리가 제대로 안 나올 수도 있으니까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국민대학교의 정국민이고요. 저는 제 이름이 익숙한데 좀 어렵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송강 정철선은 16대손이고요. 지금 서초구민입니다. 학교 이름이 비슷해서 기억하시기 쉬우실 거고요. 실험실 이름은 약어를 스마트 인베이스 시스템에서 SES로 잡았는데 옛날에 제가 학교 2005년도에 왔는데 그때는 학생들이 되게 좋아했는데요. 요새는 누군지 모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고요. 요새 같으면 이제 BTS로 좀 바꿔야 되는데 그래서 원래는 이파 쪽도 좀 정리를 할까 그랬는데 이파 쪽보다 이제 프랑크푸르트 오토쇼 위주로 좀 정리를 했고요. 중간중간 이파 얘기를 조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다녀오신 분들 많이 계신데요. 많이 규모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2년 전에 프랑크푸르트 오토쇼 자료를 찾아봤더니 그때는 이제 프리미어가 228개인데 지금 이제 134개, 약 한 40% 정도 줄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람객도 약간 줄었다고 발표가 됐거든요. 그런데 이 재밌는 건 뭐냐면 관람객이 이 전시 축소만큼 줄진 않았어요. 그래서 어디든지 전시장에 사람이 꽉꽉 찬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전시에 나가는 업체들은 홍보를 또 잘한 면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이제 어떤 자동차라는 컨셉에서 그런 전기차 부분, 그 다음에 실내 공간을 어떻게 꾸밀 것인가. 지금 독일 3사 보면 실내 공간 플랫폼이 다 나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하고 앞으로 서비스를 바라보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좀 묶어서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토요일날 현대 전시장이고요. 사람이 꽉 차 있습니다. 그리고 벤츠 전시, 벤츠나 BMW 전시를 워낙 줄여가지고 그런 면이 있고요. 특히 이제 BMW 전시장 같은 경우 여기 꽉 차 있는데 원래는 이제 BMW가 11관 전체를 쓰다가 이제 규모를 엄청 줄인 거죠. 그래서 그런 관람객들이 여기저기 막 가면서 부품사들 전시관도 좀 꽉 찬 이런 면도 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첫날에 이제 여러분들 거기서 업체분들 만났을 때는 이제 내년도에 다음번에는 좀 줄일까 싶다고 했는데 오히려 안 줄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대 같은 경우에 이제 예전보다 전시를 그대로 가져가면서 이제 신차를 내는 이런 부분 때문에 또 이제 좋은 평가가 좀 있었고요. 국가별로 이제 주요 동향을 보면은 이파나 IAA 다 마찬가지인데 결론은 이제 미중 무역 분쟁의 유탄이 이제 독일로 오는 이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좀 매를 먼저 맞은 면이 좀 있고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약간 안 좋아져서 좀 철수하는 와중에 그래서 그 와중에 이제 좋은 실적을 내던 독일 업체들이 상당히 이제 고전을 하고 있고요. 그게 보이는 거죠. 독일 경제 자체에 대해서 기사도 많이 나오고요. 전시회에서도 이파에서도 독일 가전 3사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지금 미중 무역 문제 때문에 상황이 안 좋은데 그래도 우리는 잘 버티고 있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고요. 벤츠나 BMW도 이제 전시를 상당히 줄였고요. 그리고 재미난 얘기가 이제 자율주행 3단계가 의외로 늦어질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독일 업체들이 투자 여력이 없어요. 그래서 약간 좀 딜레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이제 현대 같은 경우는 중국이 워낙 안 좋았으니까 그런 면에서 이제 잘 버티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작년에 파리 모터쇼를 좀 가보면 결국 이제 친환경차, 소형차 위주의 유럽 라인업을 잘 가져가면서 전시에서도 상당히 좀 호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기차에 미국, 일본이 좀 늦다 보니까 아무래도 유럽 시장에서 조금 좀 고전하는 면이 있을 것 같고요. 미국 기사에 하나 보면은 GM이 이제 오펠 팔면서 안 나왔고 포드도 전시는 했는데 발표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런 부분이 조금 좀 아쉬운 면이 있었다는 지적이 있고요. 이번에 이제 도요타 같은 경우에 하이브리드 판매는 느는데 하이브리드하고 가솔린이 준데 이제 유럽 시장에서 이제 전기차하고 디젤 쪽 선호도가 좀 높아서 실적이 생각만큼 안 오른다 이런 얘기도 좀 있고요. 그러니까 일본 업체 중에 이제 혼다만 전시를 좀 했고요. 중국 쪽이 계속 유럽을 트라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부분도 주로 이제 좀 고급 차량을 좀 내놓으려고 하는 거죠. 작년에
북경모터쇼에 갔을 때 거기 그 근무하시는 한국 분들을 좀 몇 분 만났었는데, 예, 그분들 얘기가 뭐냐면 결국 이제 중국 자동차가 세계 시장을 진출할 때 지금 2선 부분, 뭐 아랍이라든가 동남아라든가 라틴 아메리카가 먼저 가고, 그 다음에 고급차로 미국이나 유럽을 진출하려고 그러는데 이제 중국차 자체로는 좀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차가 가격이 싸다고 사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안전 문제가 보장이 되지 않아서 어려울 거다, 이런 얘기를 좀 들었고요. 근데 이제 단 하나 걱정하는 건 뭘 걱정하느냐면 중국산 벤츠가 가격이 30% 싼데 그 차가 한국에 진출하려면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질문이 좀 있는 부분이고요. 근데 지금 이제 미중 무역 분쟁의 여파로 중국 자동차 산업이 상당히 좀 안 좋은 면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는 또 우리나라 산업에 또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다만 협력하던 부품 업체들은 조금 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파로 좀 보면 어떤 부분이 있냐면 독일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일본 전시보다 이제 삼성, LG 전시가 상당히 튀면이 있고, 중국으로 가면 이제 화웨이가 뭐 발표는 했지만 작년에 보면 화웨이가 이제 발표한 부분이 몇 달 뒤에, 그러니까 뭐 작년에 퀄컴하고 애플하고 비교해서 몇 배 빠르다고 그랬는데 새로 나온 퀄컴하고 애플 칩이 화웨이보다 성능이 훨씬 좋았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발표 자체의 신뢰성이 좀 떨어지는 게 하나 좀 있고요. 그 다음에 CES에 중국 업체들이 많이 안 나왔는데, 그럼 여기에 많이 나왔어야 돼요, 이파에. 근데 재밌는 거 보면 이제 우리가 CES를 다시 돌아보면 중국 업체 많이 안 나왔는데 스타트업 중에 이제 공룡 스타트업 3개가 있습니다. 드론의 DJI 있고요, 로봇의 유비테크 있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좀 있는데, 여기 보면은 그 다음에 이제 인공지능 쪽에 이제 호라이즌 로보틱, 이 3사가 상당히 센데 이파에 유비테크가 안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중국 쪽 업체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유비테크가 지금 그 유니콘으로 성장하면서 이제 공룡기로 성장해 있는데 유럽 에이전트가 유비테크가 원하는 만큼 로봇을 못 팔아준답니다. 그래서 계약을 끊어버려가지고 지금 전시회에 못 나왔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중국 업체 사람 하는 얘기는 생각만큼 로봇이 안 팔리면서 유비테크랑 공룡 기업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이제 인건비가 올라가면서 오퍼레이팅 코스트를 상당히 많이 쓰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 쪽 업체를 하나 얘기를 들어봤는데 미중 무역 분쟁으로 더 이상 이제 미국에서 그러니까 로봇을 많이 수입하는 나라, 뭐 일본, 미국에서 일본에서 이제 중국 제품을 살 이유는 없는 거고 미국에서 많이 사줘야 되는데 미국에서의 그 로봇 수입선이 중국을 다 배제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대만이나 일본 쪽이나 한국 쪽이나 그래서 나갔던 로봇 업체는 상당히 좀 인기를 끌었거든요. 그래서 중국의 어떤 그런 상황들, 여러 상황들에서 이제 우리나라에 조금 좀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 한번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제 기술적 핵심 키워드로는 역시 이제 전기차가 있고요. 근데 전기차 전략이 상당히 세분화됩니다. 이제 나온 게 프리미엄 전기차 얘기가 많이 나오는 거죠. 전기차를 조금 더 프리미엄 전기차로 가져가면서 수익을 많이 내보자, 그런 흐름이 하나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충전 인프라 확장하는 부분하고 이제 탄소 중립 얘기가 좀 나옵니다. 그러니까 차를 만들 때부터 히토리 사용을 줄이고 에너지 사용을 줄이고 뭐 탄소 중립을 좀 가보자, 그런 얘기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요 부분이 상당히 지금 몇 년 전부터 유럽 자동차 업계의 특징적인 부분이거든요. 내부 실내 공간 부분들, 내부의 어떤 사용자 사용성 부분, 디스플레이 부분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라는 부분이 하나 빨리 변하고 있는 부분이고, 각 사가 독자적인 플랫폼을 하나씩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율주행은 약간 이제 늦어지지 않을까, 이런 부분이 하나 있고요. 그런데 자율주행 3단계가 늦어진다고 해서 자율주행 기술 발전이 없는 것이 아니고 지금 2단계 자율주행에도 필요한 기술들이 있습니다. 센서들의 진화, 이런 부분들하고, 그리고 결국 이제 벤츠나 BMW가 올해 5월에 조인트 벤처, 서비스 벤처를 하나 설립을 했습니다. 합작해서.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보는 부분은 앞으로 이제 자동차 산업이 소유에서 공유로 넘어가면서 어떻게 변할 것인가, 이걸 이제 고민하는 부분들이죠. 4가지 기술적인 키워드가 좀 있고요. 그래서 현대 45를 보면은 이제 2가지가 있습니다. 1974년에 현대 포니 쿠페, 현대가 세계 시장에 도전하는 이런 새로운 도전의 의미, 현대가 이제 어떤 조직 개편을 하고 새롭게 도전하는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45라는 의미에 이제 45도 대각선의 의미도 있답니다. 그래서 가서 직원한테 45도 대각선 맞아요 그랬더니 이제 디자이너가 좀 당황해가지고 45도라는 게 꼭 45도가 아니라
대각선을 상징하는 거다. 그러니까 45도이지만 45도가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대각선으로 상징되던 포니를 재해석했다. 이런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량은 그냥 컨셉하긴 한데 여러 가지 진화 측면에서도 이제 의미가 있는 거죠. 전기차 플랫폼을 이제 가져가는 부분들, 거기에 자율주행 전기차 플랫폼 하나 있고 그 위에 실내 공간을 얹은, 그래서 뭐 거실을 갖다 놓은 것처럼 디자인했다, 이런 얘기도 좀 있고요. 그래서 이게 결국은 이제 현대가 이제 전기차 측면은 상당히 좀 그 전비라고 하는 충전 대비 거리에서 상당히 좀 앞서 있는데,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 차량도 디자인이나 서비스,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현대가 약하던 측면을 이제 보강하는 이런 측면도 하나 우리가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제 벤츠의 비전 EQS인데요. 벤츠가 2016년 파리 모터쇼를 약간 망쳐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이제 모터쇼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서울 모터쇼는 현대가 주인이 돼야 되는 거고, 그리고 파리 모터쇼는 당연히 프랑스 업체들이 주가 돼야 되는데, 2016년 파리 모터쇼에 벤츠가 새로운 전기차 시리즈 EQ를 발표하면서 이 프랑스 업체들의 이슈를 완전히 사라지게 만들었는데, 이제 그때 이제 벤츠가 한 얘기가 테슬라의 어떤 성장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2016년도에 전기차를 발표할 수밖에 없다. 프랑스 업체들한테 미안하지만. 그러면서 이제 계속 이제 차를 내놓고 있고요. 주로 이제 SUV를 내놨는데, 이제 비전 EQS는 이제 여기에서 이제 세단이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들보다 여기 어떤 주변하고 소통하는 차량, 주변의 어떤 LED나 이런 걸 통해서 주변 소통하는 부분들, 이런 걸 좀 강조를 했고요. 그다음에 BMW 발표회 갔는데 저기 일본 사람들이 쫙 앉아 있어요. 그래서 뭔가 그랬더니 이제 이걸 발표하려고 덴소와 도요타 쪽에 이제 수소차 협력 부분을 발표하려고 이제 일본 그 관계자들이 많이 앉아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2022년 이제 상용화 계획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벤츠는 이제 지난 프랑크푸르트 모터쇼에서 IA 2017에서 이제 컨셉카를 발표했습니다. 근데 다만 벤츠 전시장에서 수소차는 없었어요. 그래서 벤츠 관계자한테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아직은 미래이기 때문에 전시장을 줄인 상태에서 수소차까지 전시할 여력은 없었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BMW에서 컨셉4라고 하는 새로운 이제 전기차 모델을 하나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2021년 i4 시리즈로 양산을 한다고 그러는데, 이 차는 이제 그릴이 점점 커져가지고 이슈가 된 게 좀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뭐 이게 얘기를 들어보면 이제 꼭 이 컨셉카는 자체는 전기차인데 실제 모델을 만들 때는 뭐 PHEV나 다른 모델도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좀 했었고요. 그 다음에 아우디는 계속 이제 자율주행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이번에 나온 컨셉은 이제 오프로드 자율주행차입니다. 그러니까 바퀴가 엄청 크고요. 그 다음에 여기 드론이 달려가지고 그 드론이 오프로드 앞에 가서 지형도 좀 전송해주고, 그 다음에 밤에는 좀 불도 밝혀주고 이런 역할을 하는 이런 어떤 컨셉카를 좀 발표를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은 이제 그 실내 공간, 스마트홈과 연동되는 실내 공간을 많이 좀 강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 친환경 차고 다 전기차 위주로 미래를 설계하겠다, 이런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상용화를 곧 해나가겠다라는 부분 하나 있고요. 벤츠나 BMW 상용화를 염두에 둔 부분이고, 뭐 컨셉 45도 뭐 상용화할 수 있다, 이런 얘기 좀 나오고 있고요. 다음에 이제 신차를 잠깐 좀 보면, 신차는 약간 좀 다르거든요. 이제 여기 PHEV 차량이고요. 그 다음에 벤츠의 디젤 엔진 차량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벤츠가 EQ 시리즈에 내는 건 이제 전기 벤 나왔습니다. 이제 타다를 이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그 다음에 이제 BMW는 이제 가솔린의 디젤 엔진. 그래서 결국 그 독일 업체들의 명분과 실리가 딱 있는 거죠. 명분은 전기차라는 친환경이라는 명분을 앞에 내세우면서 지금 현재는 어떤 디젤이나 내연기관 위주의 판매를 가져가는 이런 부분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차면에서 이제 좀 화제가 됐던 거는 이제 폭스바겐 ID3가 될 거고요. ID3가 이제 이슈가 되는 부분은 디젤 오명을 싣기 위해서 폭스바겐이 전기차를 대대적으로 양산을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3만 유로 정도의 이제 보급형으로 나오는데, 일반 보급형 차량보다 이제 상당히 고급화된 기능들을 강조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ID3 내부가 좀 되고요. 그래서 AR 허드라든가 뭐 다양한 사용자 친화적 이런 부분들을 강조를 했습니다. 현대에는 이제 i10 M9 소형차 고성능 요걸 하나 발표를 했고요.
아우디의 이제 RS7 스포츠백 이런 거 있고요. 그다음에 요게 이슈가 됐던 거죠. 이거 이제 그 지난번에 이제 기자분들 쭉 중국에 발표에 다녀오셨던 그 차량입니다. 타이칸 터보 S 이런 부분이고. 근데 좀 확인을 해보니까 요 디지털 클러스터 요 부분 커브 디스플레이 이 부분을 이제 LG가 발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저께인가 어젠가 그저께인가 LG에서 기사를 냈어요. 뭘 기사를 냈냐면 우리가 아우디 여기 폭스바겐 ID3 부분하고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일부하고 그다음에 타이칸 터보의 디지털 클러스터 부분 이 부분을 이제 뭐 LG에서 개발했다라고 기사를 냈습니다. 그 모터쇼에서 찾아보면 컨티넨탈이 여기에서 이제 제어 쪽 개발했다고 기사를 냈거든요. LG도 조금 더 이제 그 홍보를 하면 어떨까 이런 부분이 하나 좀 있고요. 그다음에 뭐 얘기를 들어보니까 또 여기 요 부분 타이칸 터보 S의 요 헤드라이트 부분은 LG가 지난번에 인수한 오스트리아 그 조명 업체 GKW가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차량에 보면 뭐 벤츠 차량에도 뭐 디스플레이 들어간 것도 있고 뭐 디스플레이나 디지털 클러스터나 헤드 유닛이나 어떤 그 조명 부분에 이제 LG 제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돈을 많이 벌지는 못하지만 그런 파워가 조만간 또 하나의 그 발전 요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요. 네, 가서 많이 보셨던 차량이죠. 가장 멋있었던 차량입니다. 근데 몇 대 안 만들었대요. 익스탄데 그래서 이미 완판된 거고요. 가격이 210만 유로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이제 명분과 실리 부분들, 친환경차 컨셉하는 다 친환경 그 순수 전기차로 가는데 일단 현재 차량들은 주로 어떤 내연기관 차량을 위주로 이제 판매하는 명분과 실리 부분이 있고 이게 상당히 독일 친구 상당히 재밌는데요. 이파 가면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파에서 이파 넥스트라고 하는 그 스타트업 소개하는 세션이 있는데 그 이파 넥스트가 일본을 협력 국가로 지정을 했어요. 그게 이제 보고 있으면은 조금 좀 다들 좀 애매한 거죠. 왜냐하면 그 수출 규제 나가고 이런 나라를 왜 혁신 국가로 지정하나 해서 무슨 얘기를 하나 봤더니 독일 애들도 좀 찔렸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뭔 얘기를 하냐면 전 세계 지도를 그냥 펼쳐놓고서 전 세계가 협력하고 있다. 삼성의 반도체가 전 세계 가전에 들어가고 중국에서 생산된 이런 어떤 글로벌 경제에서 전 세계 협력이 중요하다. 간접적으로 일본을 비판하는 거죠. 그래서 비판을 해준 다음에 삼성을 꼭 찍어서 얘기를 하고서 비판을 해준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는 일본하고 협력해서 뭐 이렇게 협력비를 받았을 테니까 열심히 또 일본을 선전하는 이런 명분과 실리 부분을 적절히 좀 조절하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독일 친구는 상당히 좀 재미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폭스바겐의 전기차 부분, 그다음 현대의 친환경차, 소형차 전략 이런 유럽의 부분이죠. 뭐 제네시스나 큰 차를 철수하고 다 이제 소형차로 가는 부분들의 현실적인 전략들이 좀 있고요. 전기차 세그먼트 상당히 다양화되고 있다. 그 다음에 실내 공간이 강조된다. 이런 부분 한번 우리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현대부터 보면은 현대 전시는 4년 전에 이제 프랑크 모터쇼 2015가 상당히 전설적인 전시였던 거고요. 그래서 거기 보면은 여기가 이제 N2025 비전 그란 프리스모 컨셉 하나 내놓고 그 다음에 이거 사실은 이 차는 프랑크푸르트 모터쇼에서 내놓은 차량은 아니고요. 그 전에 이제 모터쇼에서 내놨는데 이제 전시한 이제 그 제네시스 비전 G입니다. 근데 이 부분이 이제 벤츠에서 상당히 좀 관심을 가졌던 부분으로 있고요. 그죠? 박태준 기자님께서 벤츠 회장 비전 G에 꽂혔다 이런 기사도 하나 쓰셨던 게 기억이 하나 좀 나는데 그런 게 하나 좀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전설적이었어요. 왜냐하면 요 차 자체가 그 당시에 베스트카 순위 뭐 탑5, 탑7, 탑10 뭐 막 들어가고 여러 매체에서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호평을 받았는데 그 이후에 좀 아쉬운 게 이게 전시도 어떤 게 있냐면 그전 전시회 컨셉카 내놓으면 그 다음에는 그냥 그 서브로 들어가고 이런 그런 체인이 있는데 갑자기 현대차가 그런 전시 체인을 바꿔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2년 전에 모터쇼 상당히 아쉬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많이 좀 비판도 많이 하고 그랬었는데 올해 전시는 상당히 좀 괜찮았습니다. 어떤 친환경차, 그 다음에 실내 공간 부분들, 뭐 서비스부 이런 부분 전체적으로 좀 강조한 부분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소 연료 기술 활용 부분에서 현대 제너레이터라는 게 하나 좀 새롭게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여기 레이싱용 전기차랑 같이 전시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그리드가 충전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공간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레이싱 경기장에서
전기차가 경기 중에 전기차를 동시에 충전하기가 충분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수소 발전기를 놓고서 거기서 2대를 충전할 수 있다. 이런 컨셉이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지금 이제 각 건물에 뭐 병원이나 이런 비상 발전기가 다 디젤 쪽인데 그거를 수소 쪽으로 바꿔서 친환경으로 유도해보자. 이런 게 좀 하나 만든 게 하나 있습니다. 다음에 벤츠 같은 경우에는 역시 이제 전기차 부분 많이 좀 가고 있고, 그래서 2030년까지 판매되는 모든 차량 중에 50% 이상을 이제 전기 부동차로 가겠다. 이런 걸 좀 발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이번에 신차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BMW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지난번 모터쇼에서 2025년까지 25개 모델이었는데 2023년까지 땡기겠다라고 하는 측면하고 이제 수소차 분야를 개발을 해서 이 부분도 이제 곧 시장에 넣겠다. 그러니까 뭐 당장 수소차가 돈이 되거나 시장에 나오는 건 아니지만 이제 미래를 보고 서서히 준비해 나가겠다 이런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재밌는 건 이제 어떤 벤츠나 BMW가 이제 전기차나 아니면 수소차나 이런 부분에 협력하여 나가는 모델도 이제 상당히 좀 재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제 현대 수소차는 당장 돈은 안 돼도 누구나 볼 때는 어떤 미래 비전 쪽에서 뭐 괜찮아 보이는 측면이 또 있는 것 같고요. 폭스바겐이 그냥 ID3로 도배를 했고요. ID3 이거 내니까 이거를 사라라고 쭉 가는 거죠. 로고 변경이라든가 어떤 새롭게 태어나는 모습을 좀 보이는 거죠. 계속 어떤 새로운 탄생 얘기하는 것처럼 폭스바겐이 얘기하는 그런 부분들을 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우디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프리미엄 전기차 모델, 특히 이제 이트론 만든 부분을 이제 계속 시장에 내놓는 부분들, 이런 부분이 이제 얘기가 되고 있고요. 중국 업체 이제 3개 업체가 있습니다. 바이톤 있죠. 바이톤이 얼마 전에 이제 국내에서 뭐 차량을 생산하는가 이런 부분도 뭐가 있냐면 결국 중국 생산보다 한국 생산이 시장 개척에 유리할 수 있다. 그런 판단이 있을 걸로 보이고요. 웨이 같은 경우 이제 중국의 장성이라고 하는 그 SUV 브랜드의 이제 고급화 모델. 웨이가 이제 회장 이름이라고 하는데 회장이 직접 나서서 이제 고급형 브랜드를 만들어서 진출하려고 하는 부분들. 그 다음에 홍치 부분들. 그런 고급차 차량이 좀 전시가 됐습니다. 네, 다음은 이게 재미가 있으실지 모르겠는데요. 이제 아무래도 이제 공대교사 보니까 기술적인 이슈를 몇 가지 쭉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4가지로 좀 나눠봤고요. 일단 전기차 부분에서 이게 정리하다 보니까 저희 학생이 제가 쓴 글에서 그냥 가져와서 독일 3사만 들어있는데 어쨌든 보면 프리미엄 전기차가 이제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전기차가 배터리 때문에 수익이 안 되는데 그걸 프리미엄으로 만들어버리면 돈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 BMW 컨셉4라든가 벤츠 EQS라든가 아우디 이트론 같은 프리미엄 전기차 있고요. 폭스바겐은 이제 고급형 전기차를 새롭게 내놨습니다. 뭐 니산 리프라든가 뭐 이런 부분에 좀 비슷한 부분들, 르노 조에 또 비슷한 차량을 이제 내놓는 부분이고요. 중대형 차량도 이제 나오고요. 수소 전기차가 이제 아직 미래이긴 하지만 이제 준비를 해가는 부분이 좀 있고요. 다들 이제 필요성을 보고 있는 거죠. 뭐 장거리라든가 이런 부분에는 결국 기존의 배터리 기반 전기차보다는 퓨얼셀 하이브리드 일렉트릭 비클이 더 나니까 이제 그런 부분을 좀 보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공통적으로 이제 탄소 중립을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전기를 어떻게 친환경적으로 발전시킬 거냐 이런 게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차를 만들 때 어떻게 전력 소모를 줄이고 친환경으로 만들 것인가, 히토류 사용이나 이런 거 어떻게 줄일 것인가, 환경 파괴를 줄일 것인가 이런 얘기가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충전 인프라 확장에 대한 부분들, 본격적으로 어떤 전기차 시장이 이제 다양하게 성장해 나가는 이런 모습을 하나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그 작년도 파리 모터쇼에서 나왔던 장표거든요. 그래서 보면 이제 마그나 쪽에서 나온 장표인데 왜 전기차를 가야 되는가를 보는 거죠. 2025년에 이제 환경 규제가 대대적으로 시작이 되는데 2006년하고 2030년을 비교하면 거의 60%를 절감을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전기차를 가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모든 프리미엄 전기차들이 이제 쭉 있습니다. 전기차, 프리미엄 전기차들이 쭉 나오고요. 그 다음에 재밌는 건 레이싱 전기차도 이제 나옵니다. 곧 전기차 레이싱이 활발하게 되지 않을까. 현대가 새롭게 되는 부분이고요. 폭스바겐하고 아우디 차량들 이런 부분도 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기차 플랫폼이 나오는 거죠. 기존의 어떤 뭐 엔진을 모터로 대체하는 수준을 넘어서 아예 밑에 플랫폼을 깔고 실내 공간을 얻는 부분들. 요게 지금 이제 최근에 전기차나 자율 중에서 이제 핫 이슈가 좀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폭스바겐의 MEB로 이제 나온 부분이고 ID3가 그 다음에 현대도 지난번 이제 CES 때 발표했던 이 플랫폼을
가지고서 이제 요 컨셉카를 만들었다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아우디도 이제 이트론 플랫폼이 하나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실내 공간이 점점 중요해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전기차 플랫폼이 가면 그 플랫폼 내에 실내 공간을 얻는 형태이기 때문에 실내 공간을 조금 더 자유롭게 갈 수 있다 이런 부분이고, 그래서 현대도 얘기하는 게 거실에 의자를 놓듯이 설계를 할 수 있다 이런 거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이제 어떤 얘기냐면 지금 나오는 부분들 중에 그러면 실내 공간의 디스플레이가 점점 더 복잡해지면 기술의 발전이 어디로 갈 건가 이런 부분입니다. 그러면 어떤 스마트홈을 그대로 옮겨오는 부분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요즘 이제 많이 나오는 얘기고요. 관련해서 이제 올해는 이런 부분이 많이 나옵니다. 실내 공간 자율주행차에서 게임을 즐기는 이런 부분이 나오죠. 여기 이제 MWC에 있었고, 이번에 이제 벤츠도 전시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CES에서 아우디 전시 있었고요. 얼마 전에 이제 테슬라가 게임하는 거 좀 발표를 좀 했었습니다. 다음에 실내 공간적인 측면에서 이제 최근에 나온 부분은 계기판을 디지털로 바꾸는, 디스플레이로 바꾸는 이제 디지털 클러스터가 나오는데, 이 디지털 클러스터는 하나의 MCU 위에다가, 그러니까 결국은 디지털 클러스터를 만들었다고 해서 자동차에서 돈을 많이 안 주거든요. 사실 이제 LG가 수주로 해서 돈이 많이 안 벌리는 일들 거기에 좀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하이퍼바이저 올라가고 여러 OS를 써서 이제 구동하는, 이게 이제 일반적인 형태가 되고요. 이렇게 해서 하나의 플랫폼을 지금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다들 어떻게 쓰냐면 계기판을 다 디지털 디스플레이를 갖다 쓰는 거죠. 이 폭스바겐 ID 3 부분이고요. 그래서 디지털 클러스터 헤드 유닛 일체형 부분이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어댑티브 오토사라고 하는 새로운 소프트웨어 플랫폼이 이제 적용이 됐고요. 그렇게 해야 되면 클라우드 연동이 되고 정보 올라가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가능한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또 하나 부분은 이제 그 폭스바겐의 서비스 위랑 연동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 어떤 전기차 플랫폼, 전기차 위에 실내 공간을 얻고 이게 서비스로 진화해 나가는 이런 모습 우리가 좀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많이 이제 나오는 얘기죠. 이 부분이 하나 이슈가 좀 됩니다. 그러니까 벤츠의 MBUX라고 하는 새로운 UX 플랫폼, 이 자체가 이제 MBUX 부분입니다. 그래서 디스플레이 있고요, 사용성 있고 옆에 사용성까지 다 묶어서 하나의 MBUX라는 플랫폼으로 그 칵핏을 디자인 나가는 부분이고, BMW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파리모터스에서 이제 IPA라고 하는 컨셉을 발표했고요. IPA하고 이제 라이브 칵핏을 붙이면 MBUX하고 똑같은 컨셉이 좀 됩니다. 그 다음에 아우디 같은 경우는 이제 버추얼 칵핏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운전자가 운전하는 실내 공간을 하나의 플랫폼화해 나가는, 이게 이제 하나의 좀 트렌드가 되고요. 그래서 이 디지털 클러스터 면에서 이제 조금 우리나라 업체들이 좀 서둘러야 되는 면이 좀 있기는 하고요.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진화 방향 측면에서는 이제 컨티넨탈이 재미난 걸 좀 들고 왔습니다. 이게 딱 보면 저기랑 비슷하거든요. 롤러블 TV랑 비슷합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운전할 때 요만큼만 나와 있다가 자율주행 시에는 이게 위로 올라가서 이렇게 되는 거죠. 롤러블 TV로 만들진 않았고요. 지금 요 구현은. 그래서 얘네가 안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하나의 스크린 내에 앱을 3개씩 구동할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구조가 점점 더 복잡해지는 거죠. 이제 LG는 뭘 발표했냐면 LG의 웹OS라고 하는 TV나 가전에 쓰던 소프트웨어 플랫폼이 있는데, 그거를 자동차에 쓰기 위한 웹OS 오토라는 걸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웹OS 오토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나중에 어떻게 갈 수 있냐면 그냥 TV가 그냥 차 안으로 들어올 수도 있는 거죠. 지금 자동차 쪽에서는 예를 들어 기존의 어떤 네트워크가 복잡해지면서 캔에서 플렉스레이라는 기술을 자동차 업체들이 만들었는데, 이걸 하다 결국 포기하고 이더넷으로 가고 있거든요. 결국 이제 그 기존의 IT에서 쓰던 기술을 가져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차량 디스플레이 기술도 앞으로는 2개의 방향, 차량 쪽에서 진화하는 방향과 가전 쪽에 들어오는 방향을 같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요 LG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해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LG가 재밌는 거는, LG는 기존의 휴대폰이나 가전 쪽에도 소프트웨어를 많이 옮겨왔거든요. 그래서 차량 내에 실내 공간을 꾸미는 데는 상당히 독보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이게 올해 좀 재미난 이슈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듈형 컨셉 카들이 있거든요. 자율주행 플랫폼 위에다가 실내 공간을 바꿔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스마트홈 그대로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 이건 이제 각각 이제 작년 하노버 모터쇼 발표된 부분이고요. 이건 올해 CES 2019에 발표된 부분인데 하나씩 좀 전시가 있었습니다. 다음에 자율주행은 늦어질 것 같아요. 늦어질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자율주행이 늦어지는데 뭐가 있냐면
자동차 업체들이 하다 보니까 필요한 기술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많이 좀 발전이 나갈 거고, 특히 이제 라이다 시스템에 많이 좀 발전이 있을 거다. 이런 부분을 보면 되겠습니다. 원래는 작년에 유럽, 독일 3사의 비전은 요거였습니다. 그러니까 2018년 말까지 이제 정밀 지도를 구축을 완료를 하고 거기 위해 1년 정도 테스트한 다음에 2021년 정도에 이제 대대적인 상용화를 가는 거죠. 근데 이제 올해 얘기를 들어보면, 올해 이제 히어 얘기를 들어보니까 히어가 이제 독일 3사가 인수해서 가장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정밀 지도 구축이 2018년에 끝났어요? 안 끝났는데 언제 끝나요?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올해 말이면 끝나나요? 그랬더니 이제 그 자동차사가 준비가 너무 부족해가지고 내년은 돼야 될 것 같답니다. 그러니까 레벨 3, 지금 레벨 3가 대략적으로 고속도로 정도 잡고 있는데 좀 늦어질 것 같다. 이런 부분이 좀 얘기가 나오고요. 주요 차량들은 뭐 아우디 트레일 있고, 콘티넨탈이 시승회를 하나 했고요. 그 다음에 벤츠 ESF는 올해 6월에 이제 그 ESV라고 하는 컨퍼런스에서 발표한 안전을 위주로 한 차량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요 부품사로 가면 기존에는 카메라, 레이더만 양산을 하다가 이제 라이다도 이제 서서히 이제 플랫폼에 들어가는 거죠. 만도도 라이다 제품을 하나 전시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컨티넨탈도 이제 카메라, 레이더, 라이다를 묶어서 전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ZF 같은 경우에 이제 이베오랑 협력하는 부분이 좀 있고요. 근데 이제 재미난 게 뭐냐면, 기존의 라이다는 이제 회전형이었는데, 요 이제 그 발레오 이베오가 아우디 A8에 상용한 건 120도 정도라는 소형 센서인 거죠. 그래서 주 센서가 되지는 못할 것 같고, 보조 센서로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이 컨티넨탈도 보면은 고정형 라이다 센서를 하나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회전하는 부분 없이 그냥 빵 쏘면 오는 부분인데, 예, 이게 성능이 잘 안 나와요. 카너지가 성능이 잘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단거리에 쓰는 거죠. 그러니까 단거리에 쓸 때가 있습니다. 어디에 쓰냐 하면은 지금 그러니까 뭐 저희가 이제 우리가 이제 운전을 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끼어드는 건 우리가 앞을 보고 있기 때문에 판단을 하는데, 그래서 레이더를 뒤에 코너에 넣죠. 뒤에 끼어들 때 차가 있나 이렇게 보는데, 반대로 자율주행차는 앞에 끼어들 때를 인지하기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 코너 레이더를 이제 집어넣거나, 아니면 이제 나오는 게 거기다 라이다를 좀 써볼까 이런 게 좀 있는 거죠. 끼어드는 차량 막아주기 위해서. 그래서 한 120도 정도의 그 각을 갖는 이런 게 이제 시장으로 많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벨로다인도 지금 회전보다 요 두 개, 고정형 차량이고요. 고정형 라이다고 요거 이제 벨라 도움에서 이제 요 360도로 보는 부분인데, 요거 이제 회전형이긴 한데, 예, 뭐 얘기는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어쨌든 그 조만간 요 센서들이 국내 업체랑 계약이 있을 것 같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조만간 아마 발표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SOS랩이죠. 그다음 블릭벨트. 요 같은 경우 이제 기존의 라이다가 이렇게 쭉 훑은 데 비해서 하나의 레이저 광을 이제 마이크로 mem스 미러로 이제 그 분기를 시켜주는 거죠. 한 40채널의 효과를 내는. 뭐 하이브리드라고도 부르는데 그런 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최근에 이슈가 되는 것 중에 하나는 4D 레이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이더는 이미 장착이 되어 있는 거고, 레이더가 3D를 인식할 수 있게 가는 기술이죠. 여기 이제 이스라엘의 RB 전시가 있었는데, 국내 업체 중에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이라는 업체가 있는데, 이 업체가 상당히 기술력이 좋습니다. 제가 볼 때는 거의 이제 세계 최고급이 아닌가 싶고요. 얼마 전에 전파 기술 대상인가 여기서 이제 국무총리상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포포센스 같은 경우는 이제 초음파로 3D 인식하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래서 어떤 대체 센서 시장도 이제 다양하게 좀 가고 있는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율주행으로 가게 되면, 이제 그 인공지능 칩이 중요해지는데요. 인공지능 칩이 중요해지는데, 이 중국의 호라이즌 로보틱스 CS에 나왔던 업체죠. 다시 한번 이제 인공지능 칩셋을 전시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가 되면 요 인공지능 칩셋으로 자율주행 플랫폼을 만드는데, 그러면 엔비디아의 페가수스급으로 만들 수 있는데 소비 전력은 한 5분의 1 정도로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 칩셋을 쓰면은 기존 어떤 GPU 베이스의 보드보다 전력성을 줄일 수 있으니까 이 부분도 이제 많이 국내에서 관심을 좀 가져야 될 부분인데요. 재밌는 게 호라이즌 로보틱스 그 전시품 중에 SK텔레콤과 협력한 게 있습니다. 네, 아마 왜 기사를 안 낸다 그랬는데 이제 중국이라는 이슈 때문에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싶긴 한데요. 올 초에 SK 차이나에서 중국의 자동차 업체하고 다 같이 해서 7천억을 여기에 투자했습니다. 좀
좀 아쉬운 게 한 1,000억만 우리나라 인공지능 업체들한테 좀 칩셋 업체한테 투자했으면 어땠을까 좀 아쉬운 게 좀 있는데요. 다음에 이제 서비스로 넘어가면 자동차사가 이제 서비스를 보는 거죠. 서비스를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그리고 서비스 시장, 공유 시장 변해가는데 거기에 어떻게 대처할까 이런 게 좀 있습니다. 몇 개 좀 보면은 BMW하고 벤츠가 협력해서 5개의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원래 나우라는 네이밍은 BMW 거거든요. 벤츠는 서비스 시장에 많이 가 있었고 그래서 BMW랑 협력하면서 이름을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제 벤츠나 BMW가 보는 건 독일 산업 전체와 미국의 서비스 산업의 경쟁을 아마 보는 부분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폭스바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년부터 위라는 서비스를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폭스바겐이 서비스가 늦으니까 얘는 뭐에 타겟을 두냐면 친환경 서비스라는 걸 타겟을 두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나온 ID3와 요 위 서비스가 이제 같이 묶이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충전할 때 충전하게 되면 그 주변에 뭐 상점을 같이 연계한다든가 다양한 서비스를 좀 보고 있고요. 요 발표가 상당히 재밌었는데요. 그러니까 쉐어나우라는 회사의 CEO입니다. 쉐어나우는 이제 BMW와 벤츠의 차량 공유, 그러니까 벤츠의 카트고 BMW의 드라이브 나우를 합친 회사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모빌리티 변화에 한 5가지 진실에서 얘기하는데 오래 걸린다. 그 다음에 돈이 되질 않는다. 그 다음에 이제 요 세 번째가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버가 서비스하면서 샌프란시스코의 교통량이 크게 늘었다는 것처럼 여기에 이제 과잉 공급기가 있을 거다. 엄청나게 많이 공급될 거고 그 다음에 자동차가 서비스의 일부분이 결국 될 수밖에 없고 뭐 공유가 늘어날 거다. 뭐 당연한 말인데요. 이게 이제 벤츠 관계 회사에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재밌는 거고 근데 결론이 또 재밌어요. 결론이 뭐냐면 그래도 자동차는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 쉐어나우에서 한 경험들을 자동차에 피드백을 주고 자동차사와 서비스사의 협력이 앞으로 이제 중요해질 거다. 이런 부분이죠.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어떤 승차 공유나 차량 공유를 위한 차량을 전용 차량 다시 설계할 수도 있고 이제 이런 부분을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맥킨지 보고서는 낮에는 물류 배송을 안 하고 밤에만 물류 배송, 자율주행 물류 배송을 하면 뭐 조금 더 이제 뭐 환경을 보호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좀 얘기한 게 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서비스 부분도 많이 이슈가 될 거다. 이런 부분이고요. 국내 업체들 보면은 LG가 상당히 여기저기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앞으로 이제 큰 경쟁력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만도 전시도 상당히 좀 재밌었습니다. 만도도 이제 그 라이다 센서 출시해서 전체적인 이제 자율주행 센서 부품 갖추고 그다음에 이제 자율주행 구동 부품 쪽에는 요새 이제 자율주행 쪽에 이중화가 이슈가 되고요. 브레이크 이중화나 뭐 조향 이중화 이런 기술들을 다 이제 전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부분도 좀 재밌는 부분인데요. 만도가 스타트업을 3사를 전시를 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이제 좀 이런 게 좀 많이 있었으면 좋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나라를 보면 딱 대기업밖에 안 보이는데 스타트업들이 해외 나갔을 때 홍보할 방법이 없는 거죠.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 이렇게 대기업 전시장에 조금 내가지고 보여주면 상당히 좋은 거죠. 삼성 전시에 조금 내면 삼성 보러 왔다 보고 LG 보러 왔다 보고 현대 보러 왔다 보고 이런 게 조금 더 많이 좀 이슈가 됐으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에 만도는 3개사를 전시를 했고요. 국내 라이더 업체고요. 그 다음에 리파이도 상당히 재밌습니다. 이건 뭐 그러니까 색상이 변하는 거죠. 기존 제품들은 그 유리판 사이에 전해물질을 넣어서 공정이 복잡한데 얘네는 그냥 유리판에 갖다 붙이면 돼가지고 상당히 간단하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고요. 증강현실 업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무리를 하면은 이제 결국은 지금 이제 어떤 자동차 관련 시장의 전체 모습을 하나로 좀 정리해보면 전기차 플랫폼이 하나 있고요. 그 플랫폼을 자율주행을 붙이고요. 그리고 여기 이 플랫폼 위에 실내 공간을 갖다 얻는 구조로 가면서 실내 공간이 중요해지고 이런 구조가 결국 서비스와 연결되면서 산업 전체가 변해간다. 그래서 기존의 어떤 자동차 자체 시장이 감소하더라도 서비스 시장까지 묶어서 새로운 시장을 크게 볼 수 있다. 이걸 하나의 이제 결론으로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더불어 이제 고생을 많이들 하시겠죠 이제. 다들 CES를 보고 있습니다. 과연 이제 IT 중심의 자동차 부분, 그 다음에 CES가 세계 최대의 모터쇼가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뭐 요거는 다른 문제지만 어쨌든 당연해 보이는 건 이제 자동차 관련 업체가 최다 참석하는 행사가 CES 2020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발표를 마치고요.
정도는 커버해야 레벨 3에서 이렇게 바꿔버린 거죠. 그러면서 이제 아우디 A8은 레벨 3에서 빠져버리는데 어쨌든 마케팅은 상당히 잘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주요 업체들이 생각하는 로드맵은 어떻게 됐냐면 원래는 작년 말까지 이제 서유럽하고 미국의 주요 고속도로에 정밀 지도를 다 구축을 하고 올해부터 이제 테스트가 들어가요. 레벨 3 좀 테스트를 한 다음에 2020년부터 일부 상용화가 들어가고 2021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상용화가 들어가는 요게 이제 원래 계획이었는데요.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 문제가 많습니다. 뭐가 문제가 많냐면 그 고속도로에서 비가 올 때도 책임을 질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러면 차가 스스로 이제 판단을 해서 지금은 비가 오니까 운전을 해야 된다. 자율주행이 안 됩니다. 뭐 이렇게 해야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 장벽들이 좀 실질적으로 사업화하면서 있었고요. 그 다음에 레벨 2로 이제 고속도로에서 운행하면서 이제 나오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전측방 코너 레이더 부분. 전측방 코너에서 치고 들어오는 차량을 인지를 못하고 있다는 게 지금 그 자동차사가 생각하고 있는 가장 큰 단점인데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나오는 결론은 히어의 결론은 지금 독일 3사가 준비가 늦기 때문에 정밀지도 구축이 한 2년 정도 미뤄진다는 얘기고요. 그러면 정밀지도 구축이 이제 2020년에 완료가 된다 그러면 2020 한 1년 정도는 테스트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그 기존의 상용 당초 본격화가 2021년이면 본격화가 한 2023년 정도로 늦어질 거라고 좀 예상이 됩니다. 이제 그리고 거기에서 어떤 그 법 개정이나 이런 부분은 2020년부터 좀 진행이 될 거기 때문에 또 큰 이슈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동차사는 이제 그 사이에 이제 레벨 2보다 더 진보한 기술을 좀 내놓는데 그 중에 하나는 뭐 이제 뭐 차선 변경 이런 거 플러스 해가지고 이제 가장 지금 고속도로 자율주행에서 문제가 됐던 코너 측방에서 치고 나오는 부분들, 그 측방에 어떤 센서를 넣을 것인가가 좀 이슈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고려하고 있는 게 이제 두 가지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한 120도 정도 커버하는 라이다를 한 수십만 원대 갖다 넣으면 되지 않을까. 지금 벨로다인에서 하는 벨라레이 정도가 한 뭐 50만 원, 40만 원 이 정도로 양산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걸 갖다 집어넣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아까 이제 그 4D 레이더 부분을 집어넣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레이더 말고 좀 넓은 영역을 커버할 수 있는 레이더를 넣어서 끼어드는 차량을 인식해보자. 그게 이제 앞으로 그 레벨 3 가기 전까지 자동차 업체가 주로 이제 고민하게 될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저 글로벌모터스 원서동입니다. 그 모터쇼 현장에서 중국 제조사들도 많이 봤긴 했지만 이 배터리 제조사, 배터리 업체들도 좀 봤는데요. 그 유럽 그 제조사들하고 그 중국의 배터리 제조 업체랑의 요즘에 그 동향 같은 것들 혹시 좀 말씀해 주실 내용이 있을까요? 네, 뭐 저도 그쪽은 뭐 정확히는 모르지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조금 이제 재미있는 부분은 그 중국의 부품사들이 새롭게 나온 업체들이 좀 있습니다. 이제 그 친구들이 이제 그 중국 업체들이 나왔다가 사라지는 경우가 많아서 얼마나 더 꾸준하게 나올까가 이슈긴 한데 어쨌든 계속 나와서 시장을 트라이하고 있다는 점이 상당히 좀 이슈가 되는 것 같고요. 지금 그 원래는 이제 독일 제조사들이 우리나라 업체들하고 협력을 많이 하다가 이제 중국 쪽에서 중국 배터리를 강제 사용하게 하면서 거기에서 이제 그 중국 배터리 쓰면서 그쪽도 많이 가는 거죠. 근데 여기에는 이제 다양한 이슈가 있습니다. 지금 어떤 이슈가 있냐면 그 작년에 여름에 이제 벤츠에서 내부 회의에 한 기사를 보면 뭐가 있냐면 우리가 이제 그 LG 화학하고 SK 이노베이션 같은 한국에 있는 두 업체만 한테만 배터리를 의존하는 게 맞는 거냐 이거죠. 그래서 2016년에 이제 벤츠가 처음에 뭐 발표할 때 보면 모든 거를 벤츠가 만들었다라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배터리 셀만 업체 사다가 나머지 부분을 다 벤츠가 쿠킹한다는 거죠. 그래서 벤츠가 자체적으로 배터리 연구하는 업체를 하나 사서 가지고 있고요. 여차하면 생산에 들어가고 싶다라는 거죠. 결국 어떤 유럽 OEM들의 입장에서는 배터리를 적절히 경쟁을 시키면서 동시에 기존의 엔진이 가지고 있던 파워가 배터리하고 모터이기 때문에 양산을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벤츠도 마찬가지고요. 현대도 마찬가지고 뭐 토요타도 마찬가지고 내부적으로 이제 배터리 연구 조직을 가져가면서 조금씩 생산을 해볼까라는 고민을 하고 있는 중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재미난 건 근데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볼보 같은 경우에 그 LG화학하고 협력을 오래 하면서 뭐 LG화학 연구원들도 좀 데려가고 스웨덴에 데려가고 그래서
배터리 내재를 하려고 그러는데 예, 얼마 전에 예, 포기를 했답니다. 이거 우리가 할 일이 아니야. 그리고 LG화학에서 잘 공급해주는 부분도 있고 결국 어떤 그 지금 중국 배터리가 이제 크게 성장하고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 뒤에는 그 배터리를 한국의 업체들에게 좀 의존하지 않으려는 유럽의 움직임과 어떤 중국 정부의 움직임과 이런 게 같이 좀 맞물려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많이 아쉬운 부분인데 예, 우리나라 업체도 좀 잘 해주기를 바랍니다. 저희 친구들도 보면은 그 LG화학하고 SDI 보면 2015년인가 중국을 갔다가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왔다 갔다 했어요. 왜냐하면 공장 짓는데 중국 엔지니어들이 기술을 뺏기면 안 되니까 생산 공정에 있는 엔진을 직접 가서 다 보는 거죠. 그렇게까지 노력했다가 이제 중국에서 배터리 지원 안 풀어주면서 참 허탈해하던 기억이 좀 있습니다. 아무튼 뭐 그 좀 전기차가 많이 좀 활발해지면서 뭐 2021년에 뭐 그 배터리 수주액은 국내 업체들이 1, 2위다라는 부분도 있으니까 앞으로 좀 잘 되기를 바라봅니다. 예, 이 투데이 김준영 기자입니다. 좋은 말씀 감사히 잘 들었고요. 아까 언급하신 내용 중에 벤츠와 BMW 서비스 협력 관련된 부분에서 나우 관련돼서 5개 분야 협력을 이렇게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지금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우리나라 대표한 현대기아차인데요. 네. 사실상 현대기아차는 합종 연행이라는 말이 굉장히 인색했습니다. 지금까지 2000년대 초에 갯마라는 특수목적법이 설립해서 엔진쉐어 미쓰비시하고 크라이슬러하고 있던 거 이후에 합종 연행이라는 말에 굉장히 인색을 했었고 최근 들어서 이제 아우디하고 이제 수소 전기차 관련돼서는 협력을 했었는데 지금 사실상 그 프리미엄 시장에서 가장 마스인 벤츠와 BMW도 서비스를 통합을 해서 예를 들면 리치나우, 차지나우, 전기차 충전부터 해서 합종 연행까지는 아니어도 서비스 협력을 하고 있는데 현대기아차 사실상 지금까지도 지금 독자적인 행보만 좀 고집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그 아우디의 수소전기차를 공급하겠다라고 동맹을 맺은 거 이후에는 이 소프트웨어나 예를 들어서 미래차 관련된 여러 기술에 있어서는 자체 개발을 좀 고집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 이렇게 자체 개발을 했을 때 그 연구 개발 기간이 좀 딜레이되는 단점은 있지만 독보적인 시장 형성을 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근데 글로벌리하게 이렇게 트렌드를 보면 사실상 지금 벤츠하고 닛산은 파워트레인까지 또 공유를 하잖아요. 소프트웨어로 들어가면 더 합종 연행 내지는 협력이 더 많아지는 상황에 이 현대기아차의 독자적인 행보가 글로벌 트렌드에서 지금 빨리 변하고 있는 트렌드에서 얻을 수 있는 장점 내지는 단점 2가지 측면에서 좀 교수님의 견해를 좀 듣고 싶습니다. 일단은 현대가 이제 그 전까지는 상당히 이제 그 어떤 수직 계열화라는 측면을 많이 해왔고요. 어떻게 보면 수직 계열화라는 측면이 그 일본의 수출 규제에서 자동차 산업에 영향을 덜 받는 이런 장점도 있긴 했는데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그 어떤 정의선 비행체제로 변화하면서 현대도 이제 변화가 많이 좀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나왔던 어떤 그 앱티브 4조짜리 딜처럼 여러 가지 이제 변화가 좀 있는 것 같고요. 현대는 서비스 측면에서 상당히 조금 고민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비스 측면에서 현대가 직접 나설 수 없는 측면이 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이나 이런 데 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그 주요 이제 그 승차 공유 업체 특히 이제 그 싱가포르의 그랩이라든가 이런 아시아권 업체들에게 이제 차량을 공급하는 측면들이 상당히 좀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나오는 측면처럼 이게 비슷한 거죠. 이제 결국 어떤 승차 공유 업체나 차량 공유 업체하고 자동차사 같이 서비스의 변화에 맞는 차량을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국내에서는 이제 현대가 직접 나서는 게 좀 한계가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최근에 투자 흐름을 볼 때는 어제인가요? 코드 42에서 유모스라고 하는 이제 전체 어떤 스마트시티 자율주행 플랫폼을 만드는데 거기에 여러 업체들이 기아차, LG, SK, CJ에서 이제 300억을 투자했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현대의 어떤 전략을 보면 그 기존에 어떤 가져가는 부분 말고 어떤 소프트웨어 서비스 면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협력을 많이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협력 측면에서 국내에서는 그 KST 인텔리전스, 마카롱 택시 쪽하고 그다음에 코드 42가 아마 앞에 서지 않을까 좀 생각이 되고요. 글로벌하게는 지금 그 여러 업체들하고 이제 협력이나 투자를 좀 시작을 해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투자가 단기적으로 좀 성과가 나지 않을 텐데 이제 말씀하신 부분처럼 그 협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투자를 통해서 좀 꾸준하게
그런 부분을 좀 지켜볼 수 있는 이런 인내심과 투자가 이제 동시에 좀 필요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벤츠 서비스는 벤츠는 상당히 부러운 거죠. 벤츠는 지금 예를 들어서 이제 벤츠가 그 3대 서비스가 이제 카투고하고 무블하고 이제 마이택시라는 3개 서비스가 이제 벤츠의 메인 서비스였는데 카투고는 이제 그 스마트 조그만한 차량으로 차량 공유하는 서비스고요. 그것도 이제 전 세계적인 서비스고 그다음에 마이택시 같은 경우에 이제 독일에서 시작한 택시 서비스인데 이제 독일에서 시작해서 여러 유럽 회사들의 택시 호출 서비스를 인수하면서 유럽 최대 택시 예약 앱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성장을 해 있고 여기에 이제 어떤 그 BMW에 협력하면서 프리나우로 이제 세분화하면서 점점 더 이제 파일을 키워가고 그러니까 자동차사가 서비스를 장악해 나가는 이런 모습을 좀 보여주는 측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무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동 수단을 추천해주고요. 뭐 택시로 갈지 자전거 갈지는 이동수단 추천해주고 거기서 결제까지를 하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서비스에 대해서 이제 벤츠는 준비가 돼 있었고, 근데 벤츠가 그런 어떤 전 세계 시장에서 이제 혼자 경쟁하기는 어렵겠다 싶어서 이제 BMW 같이 좀 하는 면이 좀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벤츠랑 BMW는 여기저기서 협력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외국에 회의를 가봐도 벤츠 다니는 애가 BMW 차량 타고 다니고 BMW가 벤츠 차 타고 다니는 이런 부분도 있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 사실상 이제 현대기아 밖에 없긴 한데 어쨌든 좀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들하고도 많은 협력을 통해서 이제 발전해 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